2026년 2월 6일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12만 6천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으며 환호했었죠. 디지털 금의 시대가 왔다. 이제 10만 달러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2월에 1억 8천만이었던 자산이 2월에는 1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금액이 그냥 증발해버린 건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폭락 속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게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2026년 2월 6일 그날 시장은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단 24시간 만에 청산된 물량이 25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3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의 절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석 달에 버는 돈과 맞먹어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하루 만에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커뮤니티는 바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다, 5만 달러까지 간다, 다 팔아야 하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폭락이 단순한 시장 패닉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하락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퍼즐을 맞춰볼까요? 2월 2일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sak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AI 책임자가 은행들과 암호화폐 업계를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클래리티법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마감 기한은 2월 말 딱 정해놨어요. 클래리티법이 뭐냐고요? 암호화폐를 증권이냐 디지털 상품이냐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문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고위 관계자들 가족들이 암호화폐 기업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거 금지 조항 넣어라, 이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백악관 고문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허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어요. 케빈 허쉬가 누구냐? 과거 강경파,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어요.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날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클래리티법 교착, 워시 지명, 비트코인 급락,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동안 미국 국채로 돈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사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월 첫째 주 국채 발행량을 확인해보면 총 3,800억 달러, 하나로 약 53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평소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웬만한 중소국가 한 나라의 1년 전체 정부 예산과 맞먹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발행량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어요. 발행량이 많으면 보통 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건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 국채로 쏠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의도된 흐름이라고. 셧다운, 이란 전쟁 위협,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시장에 심어놓고 그 사이 자신들의 미국 국채를 막대한 수준으로 발행해버린 거죠. 국채라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오르게 돼 있어요. 만약 시장이 안정되고 호황이었다면 국채를 발행해봤자 사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공포를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심어둠으로써
미국 국채라는 선택을 강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게 의도된 게임이라면 그 게임의 희생양은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은 바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 2월 8일 기준으로 71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총 매입가는 543억 5천만 달러, 평균 매입 단가는 7만 6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40% 이상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트래티지가 장부상 평가 손실 상태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회사는 약 22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당장 갚아야 할 부채 만기가 내년 이후라며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마이클 셀러 회장은 2월 10일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매 분기마다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심지어 2월 2일부터 8일까지 주식을 61만 주 매각해서 8,900만 달러를 조달하고 그 돈으로 평균 7만 8,800달러에 114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폭락장에서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확신으로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 KLP가 스트래티지 주식을 9만 5천 주로 확대 매수했다는 겁니다. 가치로 따지면 약 182억 원 규모예요. 전통 금융권의 거대 자본이 폭락장에서 스트래티지 주식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은 현재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던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받아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늘 시장은 똑같았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큰손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셀 기간이었고 모두가 환호하며 뛰어들 때가 그들에게는 차익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비트코인이 3,8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샀을까요? 마이클 셀러가 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비트코인은 6만 달러가 됐죠. 공포가 가득 찬 시장이지만 저는 2026년 하반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현재 고여있는 자본을 이동시키기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 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